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S 리더스 관리사 개론 파트 챕터 세 번째 고객 소비자 행동 파트 같이 공부하기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선 고객의 범주, 그 다음에 정의, 행동, 그 다음에 성격 유형 검사 MBTI까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의 고객 정의 파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고객의 정의를 이 화면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한두 유형 정도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뭐 패스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객이라 하면 뭐죠? 우리 기업을 거래하는 사람, 거래할 만한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뭐라 그러죠? 고객이라고 얘기를 해요. 습관적으로 자사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서비스 여러 번 구매와 상호작용을 통해 뭘 하는 거 형성이 되고, 이 문장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문장이 항상 틀어져요. 접촉이나 반복 구매한 적이 없는 사람은 고객이 아니라 구매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접촉이나 반복 구매를 한 적이 없는 사람도 고객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장 해당하지 않는 것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단골 고객 같은 경우는 높은 친밀감과 애용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고객 로열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분석이나 기준을 두지 않음으로써 로열티 고객과 다소 차이가 있음. 그래서 우리 뒤에 가서 할 건데 단골 고객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주 오긴 해요. 그렇지만 구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추천을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단골 고객이라고 해요. 오로지 자신만 거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열티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일정 기간 동안 상호 접촉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반복 구매를 하고 기업이나 조직의 고객생의 가치의 실현으로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을 고객이라고 한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선에서 이 문장은 반드시 이 부분이 다 날라가겠죠. 그죠? 고객이 다 이렇게 되면 뭐죠? 설명과 거리가 먼 것선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의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범주. 고객의 범주는 일반적으로 프로세스적 관점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평면적인 또는 전통적인 고객 관점과 그 다음에 프로세스적 관점, 그 다음에 가치 체계를 기준으로 한 관점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평면적 전통적인 고객은 일반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고객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재화라고 하죠. 그죠? 제품을 재화라고 하고요. 쓰다가 보면 재화와 제품은 같은 뜻이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서비스는 우리나라 말로 용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한 용어긴 하지만 뒤에서 이제 섞여서 나오니까 용역은 서비스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기본법에서 용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프로세스적 관점에서 본 고객은 외부, 중간, 내부 고객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외부 고객은 당연히 누구예요? 소비자죠. 그죠? 최종 제품 을 구매하는 소비자. 그다음 중간 고객은 뭐예요? 고객한테 전달하는, 그러니까 도매상이나 소매상. 내부 고객은 동료도 될 수 있고요. 부하 직원도 될 수 있고 본인이 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뭐라고 한다? 내부 고객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전체가 보기에 들어가요. 보기에 해당되는 관점은 찾는 게 시험 문제 나와요. 프로세스적 관점에서 본 고객이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프로세스적 관점에서 본 고객 중 도매상과 소매상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중간 고객에 해당하는 것 반대로 중간 고객에 해당하는 것은 뭐죠? 도매상과 소매상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 가치 체계를 기준으로 한 것은 프로세스적 관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치를 생산하고 가치를 전달하고 가치를 구매하는 고객 이렇게 나눴다. 말이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가치 생산 고객은 사내 고객, 그 다음에 가치를 전달하는 거는 뭐예요? 중간 고객 똑같죠. 그 다음에 가치를 구매하는 고객은 최종 고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자 사내 고객, 가치 생산 고객은 상사와 부하, 부서와 부서, 공정과 공정, 동료와 동료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자 중간 고객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치를 전달하는 고객은 기업과 협력업체, 그 다음에 기업과 대리점, 그 다음에 기업과 유통업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다음 중 성격이 다른 단어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렇게 해서 도매상과 소매상 가를 붙이면 왠지 가치 체계를 기준으로 한 고객 관점 분인 것 같죠. 그죠? 그게 아니라 도매상과 소매상은 뭐예요? 프로세스적 관점에서 본 중간 고객이다. 이거 반드시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어디에 속한다? 프로세스적 관점의 중간 고객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종 고객, 가치 구매 고객은 엔드 유저, 그죠? 최종 사용자로서 누구예요? 소비자죠, 그죠? 소비자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최근까지도 굉장히 잘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참여 관점에 따른 고객 분류를 살펴보시면 교재에는 앞쪽에 더 있죠, 그죠? 시험 문제 나온 것만 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선도 고객 같은 경우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보다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평판이나 심사, 모니터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집단? 소비자보호단체, 기자, 평론가, 전문가.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집단은 아니죠, 그죠? 전문가 집단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의사결정 고객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돈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그죠? 1차 고객이 선택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누구예요? 개인 또는 집단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다음 중 의견 선도 고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연예인,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도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당연히 이렇게 다 연결하는 문제는 무조건 다 나왔으니까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한계 고객 같은 경우는 디마케팅의 대상이 된다. 우리가 물건을 팔매에 있어서 마이너스를 초래하는 고객이에요. 물건을 팔면 팔수록 어때요? 이게 100원인데 110원에 팔아야 돼요. 그럼 팔아야 될까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디마케팅 대상이 되는 고객 같은 경우는 자사의 이익 실현에 마이너스를 초래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약을 유도하거나 명단에서 제외해야 되는 고객이다. 이러한 고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한계 고객. 그래서 체리피커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체리피커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골 고객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애용하는 고객이지만 무엇을 하지 않는다? 추천하는 로열티를 갖고 있지 않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골 고객.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얼리 어댑터가 나오는데, 얼리 어댑터는 단어에서 벌써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죠, 그죠? 얼리, 일찍 한다는 거예요. 뭘 일찍 한다고? 제품을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 있다라면 먼저 제품을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매해서 뭘 한다고요? 좋은 점, 나쁜 점을 게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비자군을 일컫는 단어를 신조어죠. 그죠? 얼리 어댑터라고 한다. 제품이 출시될 때 남들보다 먼저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먼저 구입해 제품에 대한 평가를 내린 뒤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한다? 제품의 특성을 알려주는 성향을 가진 소비자군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 문장으로 연결하는 거 시험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문장으로 해서 연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95년도부터 해서 사용되는 대중적인 신조어이라고 나왔죠, 그죠? 해서 이 두 문장 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이야기했다? 미국 사회학자 에버렛 조저스라는 사람이, 교수가, 그죠? 디퓨전 오브 이노베이션에서 처음 용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 에버렛 조저스라는 이 문장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전체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체리피커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한계 고객의 종류에 해당된다라고 나왔죠, 그죠? 체리피커도 신조어인데 이거예요. 핵심 서비스는 구매하지 않고 부가적인 서비스만 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체리피커. 그래서 여우가 신포도와, 그래서 바구니에 포도인데 굉장히 시다. 그죠? 신포도와 맛있는 체리가 있으면 무엇을 먹는다고? 체리만 골라서 먹는다는 거예요. 체리. 달콤한 체리만 골라서 먹는 걸 갖다가 체리피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초창기 홈쇼핑에서 가장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면 사은품을 굉장히 많이 주죠. 그죠? 그래서 사은품을 주문을 해서 제품이 오면 사은품은 내가 취하고 무엇을? 핵심 제품은 반품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은품을 그냥 공짜로 제가 취한 거죠. 그죠? 이걸 갖다 체리피커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어때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블랙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민원 고객, 악성 고객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죠. 그죠? 블랙 컨슈머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된 계기가 이 체리피커. 이 최근에 이게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뉴스에도 나왔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업의 상품 구매 서비스 이용 실적은 좋지 않으면서 무엇을? 자신의 실속 챙기기에만 관심이 있는 소비자. 이런 소비자를 무엇이라고 한다? 체리피커라고 한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리터족 같은 경우는
자, 90년대 초에 일본 경제가 굉장히 불황이었죠.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보다는 어떤 걸로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등으로 생계수단을 이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계층을 갖다가 프리터족이라고 한다. 신조. 많이 나왔던 문제 위주입니다. 근데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매스클루시버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VIP보다 더 개념이 높은 이 개념을 넘어선 어떤 거? VVIP 개념을 도입해서 고객을 차별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웹시족 같은 경우는 벌써 단어에서 우리가 유추 가능하죠. 그죠? 웹과 미시를 합성해서 만든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주부들이 맘카페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겠죠. 그죠? 거기에서 육아나 쇼핑, 여가생활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한다고요? 맘카페, 동호회를 조직하여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정보 지향적인 성향을 갖는다. 이러한 보기에 해당하는 용어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맵과 미시를 주면 답을 바로 유추할 수 있으니까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호모 에코노미쿠스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산품은 주로 최저가 상품을 사는데 우리가 안전 문제가 중요한 상품으로 식품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유기농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아 용품 같은 경우도 친환경이나 유기농 상품을 주로 구매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합리적인 소비자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코쿠닝족 같은 경우는 코쿤이 뭐예요? 영어로 코쿤이 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코쿤.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만화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그 콩깍지 같은 경우도 바늘 탁 잘라서 그걸 무엇으로 표현하던가요? 침대. 폭신한 침대로 표현을 하죠. 그죠? 누에 고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바깥 세상으로 나오고 싶지 않겠죠. 그죠? 그런 안락함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운둔하는 사람, 바깥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외출도 꺼리는 사람, 소비는 무엇으로 한다? 인터넷 쇼핑으로. 그래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쿠닝족을 일컫는 용어 기억하시고요. 최근에 등장한 문제로 모디슈모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디파이가 뭐예요? 수정하다죠. 그죠? 수정하는 소비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실제적으로 이 사례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용어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기업이나 판매자가 제시한 기성품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풀어내고 재탄생시키는 소비자예요.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은 농심에서 짜파게티 출시 35주년을 맞이하여 트러플 짜파게티 큰 사발을 출시하였는데 보시면 이는 걸그룹의 마마무의 멤버 하사가 TV 프로그램에서 직접 만들어 먹으며 화제가 되면서 기업이 이를 마케팅에 적용한 사례이다. 뭐죠? 모디 슈머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수정해서 자신만의 메뉴로 개발을 한 거죠. 그죠? 이런 소비자를 갖다가 모디 슈머라고 한다. 최근 경향 문제. 그리고 이 사례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범주, 그리고 책에 이제 기타 다른 참여 관점에서 본 고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은 다 나오긴 했는데 빈도수가 좀 약해서 우리가 안 받는 건데 한 번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범주를 그레고리 스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다음 중 그레고리 스톤이 분류한 고객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나왔겠죠. 그죠? 뭐 등대 고객, 옹호 고객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레고리 스톤은 경제적, 윤리적, 개인적, 편의적 고객, 이 4가지로 고객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고객에 들어가는가 한번 지금 체킹을 한번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경제적 고객에는 모든 사람이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고객인데 내가 이 분필을 100원 주고 샀으면 당연히 투입을 100원 했으면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100원보다 더 나와야 되겠죠. 그죠? 적어도 100원 이상은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신이 투자한 시간, 돈, 노력에 대해 최대의 효용을 얻으려는 고객, 굉장히 까다로운 고객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객을 잃는 것은 경고 신호로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고객은 기본 베이스로 경제적 고객을 깔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윤리적 고객이죠. 그죠? 윤리적 고객 같은 경우는 서비스 기업의 윤리적인 행동에 치중하는 사람.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자 물건을 구매할 때 뒤편을 이렇게 설명서를 보시면서 소아암 환자를 위해서 수익금의 1% 기부 이런 물건만 사쓰시는 고객님이 계신가요? 그래서 그런 고객을 어떤 고객이라고 한다?
윤리적 고객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업의 무엇을 보는 거죠? 윤리적 행위를 보는 거죠. 환경운동을 한다 또는 사회공헌활동을 한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사회적 이미지가 일단 깨끗해야 되고요. 윤리적이어야 되겠죠. 그죠? 기업의 서비스에 윤리적 색채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예로 어떤 걸 내요? 서비스 매출에 대한 몇 %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사용된다는 등의 사회적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음악회를 하는데 음악회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개인적 고객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다 됐고, 나를 알아주는 거, 나만을 위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고객이죠. 그죠? 그래서 개인 간의 교류를 선호하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선편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서비스보다는 어떤 거, 나를 인정해주는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마케팅이 기업 측면에서 뭐겠어요?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이 중요하게 작용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편의적 고객은 물건값이 비싸거나 뭐 그런 거 다 괜찮아. 나는 편의를 위해서라면 무엇을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지불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편의를 위해서라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고객.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선물을 샀어요. 선물을 샀는데 추가적인 비용을 더 지불하고 손편지를 써서 그죠? 카드를 꽂아서 꽃다발도 사서 포장을 해서 배달까지 해주는 거. 그렇다면 기꺼이 내가 무엇을 비용을 지불을 하겠다라는 고객. 이런 고객을 뭐라고 한다? 편의적 고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나오고요. 각각 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윤리적 고객 같은 경우는 사례로 시험 문제 나와. 기업 사례로 해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고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윤리적 고객을 유치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뭐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음악회를 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환경활동, 뭐 기부활동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행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비자나 고객이란 단어를 지금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학문적인 의미에서는 소비자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같이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비 행동을 할 때 그죠? 물건을 살 때 영향을 받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그죠?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는 요인이 첫 번째는 문화적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화적 요인. 그죠? 두 번째는 사회적 요인이 있겠죠. 그죠? 사회적 요인. 마지막으로는 개인적 요인. 이 세 가지의 영향을 받아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당연히 또 어떻게 나왔겠어요? 고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선택한 것은 당연히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먼저 이걸 머리에 넣고 기억을 하시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가 무엇인가 이제 먼저 살펴볼게요. 문화는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욕구와 행동을 결정하는 어떤 거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갑자기 무엇을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럼 뭐예요? 예전에 들었는데 엄마가 잘 모르겠으면 비싼 거 사. 싼 게 비지떡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뭐예요?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물건을 구매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문화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누구로부터? 가족이나 다른 사회 계층 및 집단으로부터 무엇을 배운다고요? 가치관이나 선호성이나 지각이나 행동을 습득하고 무엇을 한다?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1차적인 준거 집단인 우리 가족한테 가장 먼저 배우죠. 그죠? 태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가장 먼저 배우는 부분이다. 그리고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사회로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 단계별로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습득하는 어떤 이런 가치관이나 선호성, 지각, 행동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문화에 대한 정의는 시험 문제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위의 문장으로, 이 문장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의 특성은 시험 문제에 뭐 거의 매번 안 빠지고 시험 문제 나와요. 문화의 특징은 우리가 예절이나 에티켓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동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안동은 우리가 안동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찜닭요 하던데 그게 아니라 유교 문화죠. 그죠? 뭐 찜닭도 당연히 유명하고 유교 문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른을 만나면 무조건 양보를 하고 인사를 하고 해야 되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근데 어른을 만났는데 인사를 안 하고 뭐 자리 양보, 대중교통에서 자리 양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조금 불편함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안 지켜도 상관은 없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떤 거예요? 규범성이나 연대성을 가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규범에 의해서 생리적,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해결하는 방향 및 지침이 되는 거잖아요. 자리 양보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나이대에서 그런 부분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이 문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까요? 변화하지 않나요? 변화하겠죠. 그죠? 현대사가 지금 또 변화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리 양보를 어때요? 어르신들 낳는 자리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노인석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따로 있는데 경로석이 있는데 그런데 나는 돈을 내고 내 자리에 앉았는데 나는 양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게 흐름이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문화는 태어나서 학습도 하고 그다음에 공유성은 전체가 다 공유를 해야 이게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학습성은 뭐냐면 태어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어때요? 본능적인 게 아니라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1차 집단인 가족한테 차례대로 학교에서 이렇게 습득해서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공유성이라는 것은 신념이나 가치 또는 관습은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인정을 받으려면 자, 이 문장은 잘 틀어지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인정을 받으려면 대다수의 구성원에 의해서 공유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이 틀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존경받는 사람이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되나요? 그죠? 아니죠. 그죠? 대다수의 사람이 받아들여야 이게 문화로 안착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변화했죠. 그죠? 지속성과 동태성을 가진다. 어떤 문화는 지속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문화는 바뀌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세대, 다음 세대로 계승되기 바라는 것도 있고 또한 문화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동태성을 갖는다. 기억하시고요. 만족성은 학습된 욕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측면에서도 만족을 시킨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다음 중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당연히 나왔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틀어지는 게 공유성 기억하시고요. 이 문장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두 가지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사회적 요인에서는 우리가 준거 집단, 1차적인 집단, 문화에서는 1차 집단에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죠? 그 다음에 2차적인 이제 사회적 요인에서는 준거 집단이나 가족이나 사회적 역할과 지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소비를 할 때. 고객 행동이죠. 그죠? 분석하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라고 보는 거죠. 준거 집단에서는 가장 1차 집단은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동료라고 보시면 되고 비공식적인 상호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속적이죠. 가족은 계속 끝까지 쭉 가잖아요. 그죠? 지속적인 거. 근데 2차 집단은 덜 지속적이면서 복잡 전문화로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이해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있나요? 종교 집단이나 전문가 집단이나 전문가 단체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비교 설명이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우리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공식적이다, 비공식적이다 기억하시고요. 지속적이다, 덜 지속적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종류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종류. 1차는 가족이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나랑 친밀한 사람들의 관계. 2차는 뭐예요? 좀 더 공식적인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식적이다, 특수하다 이런 것들 핵심 키워드 잘 구분하시면 돼요. 이것도 최근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올 확률이 좀 높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준거 집단에 영향을 주는 유형을 보시면은 자,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지금 실용 가치 표현 영향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연결하는 문제 기억하시면 돼요. 준거 집단에 영향을 줄 때 어떤 정보적인 영향을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견을 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실용적인 영향, 그 다음에 가치 표현의 영향이 이 세 가지 영향을 준다라는 거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정보적 영향은 의견을 신뢰하게 되어 영향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실용적인 영향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보상을 기대하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기대에 순응하고자 할 때 영향을 받는 거. 가치 표현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특정 집단의 가치, 규범, 행동 등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 그죠? 이게 가치 표현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세 가지 선택하는 거 시험 문제 나왔고요. 연결하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가치 표현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어요.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가족한테 영향을 많이 받죠. 그죠? 1차 준거 집단인 가족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의사결정 단계에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아닌 것은 하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보 수집자 역할, 그 다음에 영향력 부여자, 그죠? 의사결정자, 구매 담당자, 소비자의 역할을 하더라.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역할과 지위라는 것은 집단에서 개인의 위치는 역할과 지위에 의해서 정의가 되죠. 그죠? 그래서 뭐 회사에서 나는 대표다. 또는 회사에서 나는 대리다, 평사원이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소비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대표면은 자동차는 이런 걸 타야 돼. 뭐 이런 소비가 형성이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요소가 뭐다? 사회적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요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떤 의사결정이 개인의 어떤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죠? 라이프 스타일이나 개성이나 또는 가치관 또는 영향을 받는 게 뭐가 있어요?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 그리고 기호도 같은 경우는 식품 같은 경우도 기호도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그죠? 그 다음에 의류라든가 가구, 뭐 오락 이런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업과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고객 소비 유형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죠. 그죠? 이때는 이런 것들에 영향이 많이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다음 중 개인적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어디 거가 섞어질까요? 위에 게 같이 혼합이 되어서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요소들 이런 것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리 문화에도 있고 지금 개인적 요인에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건 나오지 않겠지만 다른 부분, 선호성, 지각,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문화에 해당하는 거다. 그 다음에 개성이나 라이프 스타일은 뭐다? 개인적 요인이다. 요 정도는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행동, 의사결정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순서는 첫 번째 우리가 물건을 갖고 싶다는 뭐가 생겨야 돼요? 욕구인식이 생겨야 되죠. 그죠? 아, 나 자동차가 갖고 싶어. 그럼 욕구인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나는 중형차를 사야 돼. 경차를 사야 돼. 검색을 하겠죠. 그죠? 정보 탐색. 그리고 난 다음에 서비스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다음 뭘래요? 내가 경차보다는 그래도 중형은 사야 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욕구 인식이 아니죠. 그죠? 대안 평가하고 여기는 구매 단계예요. 구매 단계. 구매가 이루어지는 단계. 구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매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몇 개를 살 건지, 돈은 어떻게 지불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단계. 그 다음에 구매 후에 만족과 불만족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순서가 시험 문제 나와요. 3단계에 해당하는 거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고요. 5단계에 해당하는 거 간혹 나와요. 근데 빈도수가 높은 거는 3단계. 우리 3단계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다. 이거는 구매 단계는 4단계다.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욕구 인식 단계를 살펴보면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내적, 외적 자극에 의해서 욕구가 생기죠. 그죠? 배가 고프면 우리 뭘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된다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적 자극은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나 수면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외적인 거는 뭐다? 친구가 노트북을 굉장히 좋은 걸 샀어. 그러면은 나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나도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죠? 외적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욕구는 매슬로우 욕구 위계에 따라서 이루어지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우리 매슬로우 욕구는 다시 배우겠지만 한번 보고 뒤에 가서 한번 더 볼게요. 일단 가장 하위 단계의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가장 상위 단계에는 뭐예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더라. 그래서 가장 하위, 가장 상위 순서대로 나열하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소비는 매슬로우 욕구 위계론에 따라서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더라라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기업에서도 매슬로우 욕구에 따라서 우리가 소비자를 어떻게 해요? 유인을 하겠죠. 심리적으로 이용을 하겠죠. 그죠? 마케팅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정보 탐색을 해요. 이거는 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전 단계. 앞에서 구전에서 우리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왜 정보 탐색을 하는가?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원천은 그렇다라면 우리가 구전을 어디에서 받아오는가 이거예요. 정보를 탐색할 때 정보의 원천을 개인적, 상업적, 공업적, 경험적 원천이 있더라. 그래서 개인적인 것은 친척이나 또는 가족, 그 다음에 친구, 이웃. 상업적인 거는 기업에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P의 내용이 다 들어가죠. 그죠? 마케팅 믹스적인 요소. 광고라든가 판매원이나 포장 웹사이트. 공공적인 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뉴스나 또는 신문, 그 다음에 소비자 잡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소비자 단체나 소비자 잡지 이런 것들. 여기가 아마 잡지가 맞을 거예요. 소비자 잡지. 그 다음에 경험적인 원천에서는 제품을 사용해 보는 거, 입어보고 먹어보고 해보는 경험적인 원천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개인적 원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업적인 원천에 해당하는 거 광고, 공공적 원천에 해당하는 거 신문, 뉴스, 가장 많이 나왔던 거. 그죠? 상업적인 거 포장. 그죠? 요 정도로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 여기서 한번 보는데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와요. 그때 돼서 더 정확하게 구분해서 외우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 탐색을 할 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위험을 줄일 건가? 그거죠. 그죠? 성능의 위험. 우리가 자동차를 샀다라면 성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매한 상품이 기대한 만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탐색을 한다. 그 다음에 재무적 위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적어도 경차를 사도 뭐 7, 800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의 위험. 의사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어때요? 입게 되는 금전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거. 이걸 갖다가 재무적 위험. 신체적 위험 같은 경우는 그 상품의 사용 결과가 소비자가 해를 입을 수 있는 거. 그죠? 신체적으로. 심리적 위험 같은 경우는 구매 상품이 자아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이미지 같은 경우는 구매한 상품이 중고 집단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자, 심리적인 위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연예인 중에 이나영이라는 연예인이 있죠. 그죠? 예쁜 연예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예인이 유니클로인가? 유니클로? 광고 모델로 있었죠. 그죠? 우리가 한참 노제팬 날 때. 그죠? 근데 이분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일본 브랜드를 광고하는 거야 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입게 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심리적 위험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경찰이에요. 경찰 공무원이에요. 경찰 공무원인데 이분이 자동차를 뭐 1억대 이상의 외제차를 탄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경찰 공무원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 그죠? 뒷돈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뭐예요? 사회적 위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상품이 여기선 중고 집단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 상실의 위험은 우리가 물건을 사려면 뭘 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나 노력의 상실 없이 구매 상품의 반품 및 수리를 받을 수 없는 정도.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 다 나왔어요. 한 번,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연결하는 거 다 나오고요. 자, 심리적 위험 같은 경우, 자, 신체적 위험. 자, 성능의 위험 같은 경우는 영어로도 시험 문제 나와요. 그죠? 영어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영어로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정보 탐색 단계에서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고객이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소비자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비자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어떤 걸 사요? 강한 상품 보증이 있거나 보증 기간이 긴 브랜드를 사겠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정보 탐색을 더 많이 하겠죠. 또한 먼저 하나 써보고 난 다음에 뭐 대량 구매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뀌어요. 반대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은 반드시 기억하기. 유명한 브랜드를 찾거나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구하는 거, 구정 구하는 거, 과거에 만족했거나 수용할 만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브랜드를 구매한다. 그리고 이게 바뀌어요.
브랜드를 구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요. 제외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하나, 두 번째 문장. 여기서 두 문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비스나 대안평가 단계에서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서비스 제품에 비해 구매 전에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이 어려움으로 인해 대안을 찾기보다는 처음 대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대안평가 단계에서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런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나 제품 구매 단계죠. 그죠? 서비스나 제품 구매 단계 4단계. 4단계에서는 이제 가장 평가 후에 가장 선호하는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이때 선택을 할 때 구매 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매 상황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점 내의 상황 요인이 있어요. 그 다음 구매 상황 요인 같은 경우는 소비자 관점이죠. 그죠? 소비자가 내 주머니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경제적인 요인, 현금이나 구매 예산이 있는지, 시간적인 요인, 그 다음 배달 여부, 물리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인적 요인 같은 경우는 구매할 때 동반자의 영향, 동반자가 물건을 구매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상점 내의 상황 요인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직접 탐색 가능한 상품, 판촉 요인, 진열 상태. 제가 여기서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온 줄 알았는데 나왔네요. 이 배달 가능 여부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구매 상황 요인. 다음 중 구매 상황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이게 시험 문제예요. 실제 나왔던 문제니까 체킹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구매 의사 결정을 할 때 방해를 받는 요인이 있죠. 그죠? 방해를 받는 요인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 구전, 이런 것들. 구전 중에서도 부정적인 구전은 어때요? 구매 의사결정의 방해 요인이 되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웹사이트 상의 다른 구매자의 후기 또는 평론가 전문가의 의견, 그죠? 방해 요인. 서비스 제공자의 불친절도 방해 요인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고객 자신의 문제도 방해 요인이 된다.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의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포인트 활용. 또는 무료 쿠폰 이용.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카페를 가면 10잔 먹으면 한 잔 무료 주죠. 한 잔 무료. 우리는 여기에 낚여서 어때요? 항상 그 커피 카페를 가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기업에서 행하는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의 위험을 줄이는 방안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가격 할인. 저희 회사 사무실에 카페가 하나 있어요. 1층에. 거기에서는 그 건물에 있는 입주한 회사들, 입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5%씩 할인을 해줘요. 그죠? 그러면 다른 카페에 가지 않고 어딜 가겠어요? 그 카페를 가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시설 개방, 무료 주차를 해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매 의사결정의 위험을 줄이는 방안이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낸다면 어떻게 낼 수 있어요? 구매 의사결정의 방해 요인이 아닌 것은 포인트 활용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구매 의사결정의 위험을 줄이는 방안이 아닌 것은 웹사이트 상의 다른 구매자의 후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문제 엄청 잘 나오는 문제예요. 진짜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매번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왔던 문제니까 뭐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구매 후의 행동은 뭐가 있나요? 만족이나 불만족, 그 다음에 구정,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내가 만족을 했어 그러면 브랜드 애호도나 충성도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5가지 단계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 고객의 역할은 3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산자원 역할에 하나가 있고요. 그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서비스 품질에 기여하는 공헌자의 역할. 세 번째는 잠재적인 경쟁자의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자원 역할은 부분 직원으로 채용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다? 셀프 서비스. 셀프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셀프 서비스에 고객을 참여시킴으로써 좋은 점은 뭐예요? 인건비가 감소한다. 그죠? 생산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했으면 기업에서는 뭘 줘야 돼요? 신속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고객이 부딪히는 가시적인 부분이 많아짐으로 해서 불만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품질에 기여하는 공헌자의 역할은 이거 지금 현재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역할이겠죠. 그죠? 그래서
저만 열심히 강의한다고 이 시험에 합격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가만히 앉아서 듣는 교육생보다는 직접 참여하는 교육생의 학습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그죠? 서비스 상호작용에서도 고객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믿는 고객일수록 어떻다고요? 만족도가 높다. 해당하는 사례가 또 시험 문제 나와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육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 피트니스 서비스는 어때요? 당연히 같이 해야 된다. 나 살을 빼야 되는데? 하고 피트니스를 갔는데 트레이너만 열심히 뛰고 나는 안 뛰었어. 그럼 내 살은 안 빠지는 거예요. 그죠? 같이 뛰어야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품질에 기여하는 공헌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재적인 이제 경쟁자의 역할은, 자,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들은 다 뭐다? 식당에, 레스토랑에 다 잠재적인 경쟁자죠. 외부에서 조달하지 않고 내부에서 직접 생산을 하기 때문이죠. 그죠? 뭐 비누를 만들어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죠? 샴푸를 만드시는 분도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생산할 것인가 외부에서 조달할 것인가의 선택 과정에서 외부에서 제공받지 않고 내부에서 직접 생산하면 이거는 뭐예요? 이런 고객은 잠재적인 경쟁자의 역할을 한다. 비누를 생산한다면 비누 공장의 잠재적인 뭐예요? 경쟁자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선 시험 문제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생산 자원에 대한 설명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을까요? 여기 품질에 기여하는 공헌자의 역할에서 이 문장 자체로 연결하는 거 시험 문제. 서비스 품질에 기여하는 공헌자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인 경쟁자의 정의. 두 번째 문장으로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하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유형은 뭐겠어요? 고객의 역할을 모두 선택한 것은 모두 몇 개가 있었죠? 3개. 잠재적인 경쟁자, 그 다음에 공헌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나요? 생산자, 부분 직원이죠. 그죠? 부분 직원. 생산 자원의 역할. 이 3가지를 선택하는 것까지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특성 파악으로 넘어갈게요. 고객 특성을 파악할 때 기업에서는 인구 통계적인 정보로 파악하기도 하죠. 그죠? 인구 통계적인 정보에서는 프로필 정보와 관계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외울 때 고민하지 마시고 프로필은 우리가 쓰는 프로필에 다 들어가는 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죠?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 프로필을 쓸 때 뭐 써요? 이름 들어가고 주소 들어가고 이메일,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죠? 출신 학교 기념일, 그 다음에 내가 경력직이다 그러면 부서명이나 직책이 다 들어가죠.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관계 정보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관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그죠? 직장. 이게 실제 문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가치 정보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고객이 우리 회사에 가치가 있다 없다를 구분하는 거는 고객의 분류 등급이죠. 그죠? 그래서 등급으로 해서 S, A, B, C, D 이 분류 등급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계약 정보. 이 고객이 우리 회사의 계약 정보는 구입 상품명은 무엇인지, 언제 구입했는지, 그죠? 가입 빈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가입했을 때 구매를 했을 때 금액을 얼마를 썼는지, 그 다음에 고객 평생 가치는 있는지, 그 다음에 고객 지갑 점유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고객이 우리 가게에 왔을 때 지갑 속에 든 돈을 얼마만큼 쓰고 가느냐. 이게 고객 지갑 점유율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계약 정보. 그 다음 구매력 정보는 뭐예요?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 소득 수준, 그 다음 뭐예요? 소득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 직장 생활을 하는지, 사업을 하는지, 그 다음에 소득 변화 추이, 재산의 상태, 이런 것들은 가치 정보에 해당된다. 계약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구매력 정보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향이나 니즈 정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성향은 선호하는 브랜드, 상품, 그죠? 디자인. 디자인이나 색상 등이 해당되는 거고요. 고객 선호나 성향 정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취미나 특기나 뭐 이런 것들, 기호품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호품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니즈 성향 정보에 해당하는 거, 기호품 시험 문제 나왔던 거 해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특성 정보까지 했고요. MBTI를 배워볼게요. 성격 유형 논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MBTI는 요즘 워낙 많이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MBTI 같은 경우는 누가 브릭스와 마이어 모녀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다. 그래서 융의 그죠? 심리 유형론의 근간에서 바탕이 되어서 만들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자기 보고 문항을 통해서 각자 인식하고 판단할 때 어떤 걸 찾는 거예요?
선호하는 경향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점을 위주로 우리가 구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21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해서 뭐 여기까지는 다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보시면 돼요. A2형이 개발되었고 F형은 62년, 그 다음에 75년도에는 G형이 개발되어서 이후에 K와 M형이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특징이 주로 어떤 거예요? 장점을 위주로 기억하셔야 돼요. 단점을 위주로 가면 틀리겠죠. 그래서 장점을 위주로 구분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억하시고요. 총 우리가 성향은 유형은 16개가 있어요. 그죠? 외향과 내향, 감각과 직관, 그 다음 사고와 감정, 그 다음 뭐가 있나요? 판단과 인식, 4가지로 분리된 선호 경향으로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16개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선호 경향은 교육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잠재되어져 있는 어떤 경향이에요? 선천적인 심리 경향을 나타낸다. 후천적인 게 아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선천적이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장점을 위주로 한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BTI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이 2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MBTI의 4가지 선호 경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리가 에너지 방향을 어느 쪽으로 주의를 두는가에 따라서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E형이다, I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외향형 같은 경우에 특징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근데 딱 봐도 이제 연결이 다 가능하세요. 굉장히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사교성이나 정열적이고 활동적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내향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인관계를 어떻게 유지한다?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선호한다. 그래서 조용하고 신중하고 이해한 다음에 결정을 한다. 이런 특징을 가진다. 각각에 대해서 연결하는 거 시험 문제 한 문제 이상씩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유형은 외향과 내향을 같이 보기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한다? 해당하는 것선에서 외향형과 내향형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을 인식하는 거에 따라서 인식 기능에 따라서 감각이다, 직관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감각형 같은 경우는 오감에 의존하는 거 그리고 경험이 중요한 거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죠. 그죠?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고 철저한 일 처리를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체킹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직관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육감이나 영감에 의존하는 사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 감각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직관은 미래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속하고 비약적인 일 처리를 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뭐다? 직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좋고 나쁜 건 아니죠. 그죠? MBTI를 하는 이유는 뭐다? 다르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판단 기능에 따라서 사고형이다, 감정형. 자, 사고형 같은 경우는 분석적이다, 논리적이다 이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진실과 사실에 큰 관심이 있으면서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다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뭐다? 사고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감정형 같은 경우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근데 사고형 같은 경우는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굉장히 정확하지만 논리적이고 규칙적이고 기준을 지켜야 되는 사람. 근데 감정형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융통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때요? 우유부단해질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각각에 대해서 이게 나쁘다 저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다른 관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채택하는 생활 양식에 따라서는 판단형이다 인식형이다로 나눠요. 판단형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 그래서 쇼핑을 갈 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두부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콩나물을 살 거야. 이렇게 적어서 가는 사람 있죠. 1번, 2번 콩나물. 그러면 판단형은 가서 이거 2개만 사서 그냥 오는 사람. 그 다음에 인식형은 가다가 들었는데 야 브로콜리가 굉장히 몸에 좋대. 그럼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두부 빼고 브로콜리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과 방향이 있으며 기한을 엄수하고 철저히 사전에 계획하는 사람은 판단. 인식형 같은 경우는 목적과 방향은 변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 그 다음에 MBTI를 실시할 때 유의할 점은 우리 요즘 굉장히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간소화된
진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결과 해석의 단순성, 대중성 때문에 MBTI를 가신하는 경우가 많다. 안 된다는 거. 심리 검사는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서 MBTI가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문가가 참여해서 해석하고 진단해야 된다. 그다음에 성격 검사를 사용하는 검사자는 검사의 장점뿐만 아니라 제한점이 있죠. 제한점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협소하게 범주화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름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담자가 다양한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유의할 점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성격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르다는 것, 그 다음에 성장하기 위한 것, 창조의 공평성, 누구에게나 장단점은 있어. 그 다음에 판가름과 비판이 아니야. 이해하기 위해서. MBTI는 해석을 통해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거. 일 처리나 또는 성격 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다. 이 정도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까지 살펴봤는데요. 3장까지 살펴봤고 우리 다음 장에서 4장에서 고객관계관리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